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해 10월 영국의 정예부대는 한국에서 훈련에 참가하며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첨단 무기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 병사들의 강력한 반격 앞에서 포위되어 당황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한국 병사들은 뛰어난 유연성과 전술로 영국의 정예부대를 고통스러운 패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전투는 첨단 기술이 실전 경험과 전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무박 3일로 치러져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기, 드론과 무인기 270여 대가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함께 공세를 펼치던 국군훈련부대가 뒤처지자 이를 못 참고 홀로 돌파하다가 고립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부대에게 포위되며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탄이 떨어지자 돌까지 던지면서 끝까지 저항했다고 했습니다. 상대 부대를 얕보다가 완전히 당했다고 했는데 영국군은 순간 과몰입해서 돌까지 던지며 버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한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훈련장에서 보았던 목격담이 등장했는데 자신이 영국군이랑 같이 정갈부대를 상대했는데 완전히 당했다며 너무 밀리니까 나중에는 일부러 1차 통제선도 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영국군이 피지컬이 좋아서 기대했는데 나중에 통제관한테 들으니 전멸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대한 무시무시한 북한군으로 보이는 부대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부대는 북한군이 아닌 강원 인제 홍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북한군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대항군 가상의 적 부대로 군 유일의 북한군 전문 대역 부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싸워서 패한 적이 없다는 전설의 부대, 바로 그 전갈부대입니다. 이번에 영국에 앞서 세계 최강의 무기를 자랑하는 미군도 당해내지 못했다는 부대였습니다. 영국군은 무참한 패배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고 돌아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육군이 매년 한국의 과학화 전투훈련장 KCTC에서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영국은 국토 면적의 약 85%가 평지라서 산이 별로 없기에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에 매료되어 매년 이곳을 찾아 실전적인 훈련을 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군은 2022년 소대급이 처음 참가하고 지난해엔 규모를 늘려 중대급이 참가했는데 이제 매년 실시하는 정례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영국군이 강원도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단순히 산악지형에서 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훈련 시스템과 더불어 어떤 부대도 이길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한국의 특수부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으로 위장한 정갈부대와 험악한 지형에서 싸워서 실전 감각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군은 최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자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일부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군과 함께 후티 반군 공습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내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와 전쟁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만 명 규모의 시민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장비를 갖춰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실전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한국에서만큼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군은 이미 지난해 오만의 사막이나 노르웨이의 북극 지형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벨리즈 정글에서 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정글을 보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더위 속에서 높은 습도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510m 내에 있을 때 탐색하고 적의 위치를 감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여기에 파견된 모든 군인이 완전히 훈련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결국 열병으로 인해 대피했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정글에서 훈련을 받은 영국군은 극한의 상황에서 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의 험한 산세와 추위, 가자 지역 등에서 강력한 적과 싸우는 실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을 한국에서 찾은 것입니다. 영국군이 험한 산세에서 손도 쓰지 못하고 당했다는 한국의 정갈부대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정갈부대는 부대원 모두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특급 전사로 이뤄져 실전과 다를 바 없는 전투훈련에서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무적의 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이지만 복무 기간의 절반가량을 북한군 군복을 입는데 별칭이 정갈부대인데 산악정갈처럼 신속하고 은밀하며 치명적인 공격으로 유명합니다. 정갈부대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자격이 부여되고 20발 사격 훈련에서 대부분 20발을 명중시키고 800M 고지를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뛰어오를 정도의 놀라운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00km 행군도 너끈히 해내야 합니다. 또한 전갈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간부도 병사도 모두 전갈교육대에서 6일간의 교육을 받으며 교전기술, 전투대형, 독도법, 통신장비 사용법, 전투부상자처치 등을 의혀야 합니다. 이 기간 교육생들은 무박 3일간 공격방어 훈련을 실시하며 실전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갈부대는 적보다 강한 적보다 지독한 적을 구호로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군 대신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북한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훈련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한국군의 실전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북한군의 특성을 그대로 모방해 적용합니다. 산악지형에 특화된 북한군이 총을 한 손으로 잡고 내달리는 방식인 한손 파지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통신장비가 열악한 적군처럼 전장 상황을 육성 릴레이로 전파해 적의 위치와 소대장의 지시사항을 모든 소대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부대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상대 훈련 부대가 2배나 많은 병력을 투입해도 사망자를 4배 가까이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과학화전투훈련단에 가면 험준한 산세에 도사리고 있는 전갈부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전투력과 변화무쌍한 전술로 훈련부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육군 야전부대와 연십회 이상 훈련을 하고 주한미군도 1년에 3차례씩 맞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5개국 8팀이 참가한 국제과학화전투훈련 경연에 참가해 한미연합군의 카운터 파트너로 맞붙기도 했습니다. 전갈부대는 최신 장비로 무장한 미군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미군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휴대용 드론 등 최신 장비를 동원해 전갈부대는 장비나 무기에서는 열세가 있었지만 지형과 기상을 이용한 기만작전을 펼쳐서 미군 대대를 완벽하게 섬멸했다고 했습니다. 지형을 속속 파악해 아군이 유리한 곳으로 상대를 유인했고 상대가 의숙하지 않은 기상 조건에도 충분히 대비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미군 측은 전갈부대와 훈련하는 횟수를 늘리길 원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국인 한국은 북한군보다 더 강력한 전갈부대를 만들어 훈련하고 있는데 이를 세계적인 IT 강국답게 세계 최고의 과학화전투훈련단 KCTC를 만들었습니다. KCTC는 초기에는 미국을 모방해 만들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육군은 여단급 이상의 부대가 동시에 기동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 및 홍천에서 수천만 평에 이르는 땅을 단계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현재 KCTC를 위해 확보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41배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 미군처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실전과 같은 모의전투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02년 강원도 인제에 마침내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 설립됐는데 전투단은 이듬해부터 기동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시행 첫 해엔 중대급 기동훈련만 가능했으나 2년 뒤 대대급으로 규모가 커지더니 마침내 2018년에는 여단급 규모의 전투훈련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KCTC는 규모 면에서 세계 톱TOP3, 질적인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13개국인데 이 중 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입니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6개국은 대대급 훈련장을, 일본, 호주, 프랑스 등 4개국은 중대급 훈련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KCTC는 모의 사격을 통해 실전 같은 교전을 가능케 하는 첨단 훈련 장비 및 인프라 통신 수준이 최고여서 미군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군 당국자들이 시험 및 체험을 요청해 직접 KCTC를 경험하고 가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미군을 벤치마킹하던 우리 군이 이젠 미군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단급 세계국 내에서 미국, 이스라엘도 갖지 못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KCTC 관계자는 우리 KCTC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곡사화기 자동 모의와 수류탄 모의가 가능하다며 공군 ACMI 공중기동훈련 체계와 연동의 통합화력도 운용할 수 있고 육군 항공 및 방공무기 교전도 구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군의 경우 곡사화기는 수동 모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KCTC에선 실탄 대신 레이저를 발사해 교전이 가능한 마일즈 MILES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 장비를 전투 조끼와 방탄 헬멧, 전차, 드론 등에 부착하여 실탄 사격 없이 실전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게 되면 소총뿐만 아니라 자주포, 전차 사격으로 인한 피해도 측정할 수 있고 서 있는 위치나 자세에 따라 치명률도 자동으로 측정돼 실제 전투 상황과 유사하게 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KCTC에서 전갈부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전쟁의 핵심 병기로 떠오른 드론, 그 중에서도 자폭 드론을 운용하며 새로운 전장의 모습까지 구현해가고 있습니다. KCTC 훈련에서도 드론을 통해 적진을 정찰하고 자폭 드론에도 마일즈 장비를 부착해 적을 타격하는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KCTC는
우리와 대치 중인 북한군의 전술과 교리를 주기적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드론 운용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난 시가지 전투 및 갱도, 진지 전투 양상을 대항군의 전투훈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전투병과별로 개인별 전투력 지수 등이 표기된 아바타를 구현하기도 하고 해당 게임 장병 훈련 플랫폼을 위게임 형태의 대대급 이상 지휘관 참모들의 전투지휘 훈련 BCTP과도 연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VR을 이용해 진짜 전쟁처럼 전쟁을 보고 느끼는 기술까지 개발해 한층 몰입도 높은 전투 훈련을 하게 업그레이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 영국군을 비롯해 외국군도 세계 최고의 첨단 시설에 세계 최고의 대항군을 보유한 KCTC에 와서 한번 훈련받아보는 것을 꿈꿀 정도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군사무기 신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최근 미국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던 대형 프로젝트를 뒤엎으면서 신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역대급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핵심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구현해내면서 대한민국 방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중동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통된 무기가 있는데 바로 드론입니다. 50만원짜리 드론이 탱크와 포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가성비 무기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등 그야말로 판세 역전의 한 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무인기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장기전에서 드론만한 무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도 정찰용 항공기 대신 무인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돌연 알리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미 육군이 급작스럽게 미래 육군 항공의 틀을 바꿀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퇴역한 OH-58 카이오와 정찰 헬리콥터의 역할을 이어받을 미래 공격 정찰 항공기 FARA 프로그램 중단 결정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 시작된 FARA 프로그램은 2020년 360인빅터스를 제안한 벨텍스트론과 레이더 X를 제안한 로키드 마틴 자회사 시코르스키가 최종 경쟁업체로 선정됐었습니다. 360인빅터스는 스텔스 설계를 도입한 항공기로 레이더 X는 복합추진 항공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연 FARA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여기에 장착할 신형 터보샤프트 엔진 개발을 위한 ITP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받는 등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시제 엔진이 FARA 경쟁 기체에 장착될 일만 남았던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된 건 드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미 육군은 FARA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용 문제를 겪었는데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무인 정찰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엄청난 가성비에 또 한 번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임스 레인이 미래사령부 사령관은 미 육군이 FARA 같은 항공 정찰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전의 카이오 워리어 같은 유인 항공기가 아닌 무인 항공기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 무인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신형 정찰용 헬리콥터를 도입하려던 FARA 프로그램을 대신해 미 육군이 어떤 무인 정찰기를 도입할지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미국의 움직임을 미루어 보아 다가올 미래전의 판세는 드론이 결정지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역대급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21.68%라는 세계 최고 효율을 구현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엄청난 일을 낸 겁니다. 실제로 국내외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이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했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은 에너지 AI 계산과학실과 협업을 통해 건물 창문이나 텐덤 태양전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태양전지는 21.68%로 반투명 태양전지 분야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며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40시간 이상의 작동에도 초기 효율 대비 99%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 뛰어난 안정성까지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핵심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 초고효율화 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텐덤 태양전지, 창호용 태양전지와 같은 고효율, 다기능성 기술이 필요한데 두 기술에는 모두 효율과 안정성이 우수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 불투명 태양전지의 금속 전극을 빛을 통과시키는 투명 전극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 중에 고에너지 입자가 발생해 전공 수송층의 성능이 저하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완충 역할을 하는 금속 산화물층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조건에서 제작된 불투명 태양전지에 비해 전하의 이동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또한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도 규명되지 않아 꼴머리를 앓았었습니다. 이런 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진은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시 발생하는 전하 이동성과 안정성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기 광학적 분석과 원자 단위 계산 과학을 활용했는데요. 마침내 그 결과 전공 수송층의 전기 전도도를 올리기 위해 첨가하는 리튬이온이 완충 역할을 하는 금속 산화물층으로 확산되고 결국 특성을 저하시키는 전자 구조로 변화된다는 것을 규명해낸 겁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연구진은 원인 규명을 넘어 전공 수송층의 산화 시간을 최적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화를 통해 리튬이온이 안정적인 리튬 산화물로 변환되면 리튬이온의 확산을 차단시켜 소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단순 반응 생성물로 여겨진 리튬 산화물이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낸 겁니다. 이번에 개발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는 투명 전극을 사용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중 세계 최고 효율인 21.68%를 기록했는데요. 또 400시간의 장기 보관 조건과 240시간 이상의 작동 환경에서도 모두 초기 효율 대비 99%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 효율과 안정성 모두 사로잡은 연구 결과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연구진은 개발한 태양전지를 텐덤 태양전지의 상부셀에 적용해 후면의 빛도 활용하는 양면 수광형 텐덤 태양전지를 국내 최초로 제작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작한 양면 수광형 텐덤 태양전지는 후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표준 태양광의 20%인 조건에서 4단자형 31.5%, 2단자형 26.4%의 높은 기대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안세진 에너지연구원 박사는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독특한 유기물 소재, 금속산화물 계면 열화 현상을 최초로 규명했다며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개발 기술의 활용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건 태양전지가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일지 무게의 태양전지로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도 안 되지만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술이 태양전지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 연구진의 개발 성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앞서 ADD는 하늘에 떠있는 해의 빛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다고 밝히며 군사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N군사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 구글도 하지 못한 성층권 90분 비행에 성공했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태양광 무인기가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기는 실제로 고도 18.5km의 성층권에서 90분 동안 비행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착륙하지 않고 365일 하늘을 날 수 있는 무인 정찰기가 개발된다면 기상관측, 실종자 수색, 불법 어로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개발된 EAV-3 무인기는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가 전체 기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 동력을 결정짓는 부분으로 장기 비행 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의 무게 대비 효율을 높이는 것이 고고도에서 오래 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꼽힙니다. 무게 대비 효율이 높아진다면 같은 전력으로 더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고 줄어든 무게만큼 배터리를 늘려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연구진이 무게 일지 이하의 초경량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유연 태양전지로 대체한다면 비행시간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전지 무게가 무인 비행기의 비행시간과 직결되는 만큼 고효율과 가벼운 무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태양전지 개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연구진이 조금만 더 애써준다면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휩쓰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대한민국 무인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등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인해 많은 부분이 기술적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면서 한국형 드론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요. 전장의 변화에 맞춰 한국군이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변화를 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등 상황이 발생하면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스텔스 무인기,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에 배치됐으며 최근 저가형 소형 정찰형 무인기 100대도 제작해 드론작전사령부에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무인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확대하는 본격적인 계기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인해 한국의 무인기 성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무인기 개발과 더불어 요격 체계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인기 무기 개발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ADD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요격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30km 밖에서 드론을 탐지해 킬러 드론을 충돌시켜 파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실전 배치된다면 우리 군의 드론 대응 능력은 역대급이 될 전망으로 실제 드론을 사용한 요격 시연은 내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형 대드론 타격 무인기가 적 드론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지키는 건 물론 제2의 방산 효자템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중급유에도 성공했습니다. 공중급유는 조종사들에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기술로 KF-21은 난기류에도 불구하고 급유 후 안전한 분리까지 첫 공중급유 시험 비행을 차질 없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급유를 받으면 작전 반경을 50% 넘게 늘릴 수 있는데 KF-21은 이런 공중급유까지 검증을 통해 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올해 KF-21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양산 물량은 20대인데요.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공 미사일 등의 검증 시험 후 내년 추가로 20대를 체결해 원래 추진했던 40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40대를 전력화하는데 총 사업비는 7조 200억 원입니다. 방사청은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더해 KF-21 120대를 차질 없이 군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최근 KF-21을 개발하고 있는 KAI는 이 회사와 손을 잡고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과감한 투자도 신속한 생산도 못하는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을 따돌리고 더욱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들의 납기일을 맞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KAI KF-21 40대 생산이 더욱 더 빨라지게 된 이유, 그리고 최근 방문한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문한 곳은 어디인지 사우디 국방차관의 행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계약에 대한 힌트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41.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놀랍게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을 위한 동체 구조물의 내외부 홀가공 라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투입하고 드릴링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KAIST 휴보랩 오준호 교수가 창업한 로봇 기업으로 대표 제품인 HUBO는 KAIST에서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휴보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동 로봇인 RB 시리즈를 개발해 산업용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현재 적재량 5kg의 RB5 모델을 비롯해 적재량 3kg의 RB3, 10kg의 RB10 모델 등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업계가 두 회사의 이번 계약을 주목하는 이유는 협동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협동 로봇 드릴링 시스템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KAI가 지난 3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한 시스템으로 협동 로봇을 활용해 전투기 외관 부품 홀가공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두 회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홀가공 작업 완료 후 각 공정별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작업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홀가공 작업에 작업자가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드릴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품 가공에 불량이 발생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며 생산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향상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뜻깊은 것은
이번 계약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부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과 한국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제조 라인이 만난 사례라는 점입니다. 이번 세계 최초 협동 로봇 드릴링 자동화 시스템이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게 되면 한국은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의 협동 로봇을 적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세계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첨단 무기조차도 탄약이 부족해서 운용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첨단 무기도 있어야 하지만 물량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데요. 특히 초반에 물량에서 고전을 겪던 러시아가 전차는 물론 전투기까지 빠르게 확보에 나서고 1년간 안 좋았던 러시아 경제가 전쟁이 길어지며 오히려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서방 국가들은 지금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도 전차 및 전투기를 빠르게 확보하고 싶지만 유럽의 방위산업 업체들은 신속성이나 대량 생산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투기 생산에 자동화 도입을 꺼려왔던 유럽은 한 달에 한 대 정도 생산하는 게 고작입니다. 유일하게 라팔 전투기의 매출이 늘어 프랑스만이 전투기 생산 라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했을 뿐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과감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항공우주산업 KAI는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365일 생산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폴란드가 주문한 전투기를 빨리 정확히 로켓 배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보잉과 에어버스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쟁 업체에 이러한 시스템을 공개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며 생산 기술과 노하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능도 우수하면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드물어 유럽의 한국 방위산업 의존이 커진 지금 협동 로봇을 통해 공정을 시스템화하고 생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앞으로 K방산을 찾는 나라들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KF-21 관련 기술 유출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분담금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설상가상 기술 유출 의혹까지 받는 깽판을 치고 있지만 한국은 이처럼 독자적으로 KF-21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인도네시아를 빨리 손절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단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KF-21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카티아를 유출했는지 여부입니다. 카티아 프로그램은 KF-21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인데요. 인도네시아 기술진 중 한 명인 어씨의 USB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KAI가 인도네시아 측에 기술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 중 설계도면 같이 민감한 자료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방위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연구에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1조 원을 개발 완료 8년 뒤 내겠다고 요청해 더욱 더 황당함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 1조 6천여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성실 납부로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최종 납부 기한을 애초 계약한 2026년이 아닌 2034년까지 8년을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전투기 개발이 2026년 완료되는 만큼 개발이 끝난 이후 8년간 돈을 낸다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완납 의지를 밝혔고 공동 개발을 이어갈 의지도 확인한 만큼 일단 양국 실무진 선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비공식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사우디와 KF-21 개발을 완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지금 최근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 국방차관은 첫 일정으로 대구 공군방 공관제 사령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방문해 KF-21 보라매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탈랄 압둘라 아로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은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해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논의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 2024에서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 등을 전격 공개하면서 사우디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서 KAI는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가 포함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에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최근 조종사가 직접 모는 유인기와 AI 기술 기반 무인기를 편대로 묶어 표적 공격 능력과 조종사 생존성을 향상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KAI 역시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KAI는 유무인 복합 패키지 기술을 앞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KF-21과 FA-50에 적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역시 한국의 이런 경쟁력을 눈여겨본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그런데 사우디 국방차관은 이번에 한국에 와서 KAI의 KF-21 사업장 외에도 한국 해군 진해 잠수함 사령부도 방문했습니다. 탈랄 압둘라 아로타이비 차관은 이곳에서 실전 배치된 3000T급 장보고3 도산 안창호급 배치 1 이번 함을 주의 깊게 둘러봤다는 후문입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지만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해군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우디 해군은 올해 중형 잠수함도 최소 4척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라 사우디 국방차관의 이러한 행보는 사우디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한국으로 기우는 것인가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봉봉 마르코스로 교체됐지만 2016년부터 6년간 필리핀을 통치했던 건 로드리고 두테르테 러드리고 로어 DUTERT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럿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독재자입니다. 취임 당시 악과 싸우는 독재자가 되겠다며 취임 6개월 내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통치력이 너무 과감했던지 필리핀 내에서는 그를 사퇴하라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고 미 국가정보원은 비밀보고서에 독재자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써가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규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두테르테는 그 상대가 누구든 절대 기죽는 법이 없습니다. 23. 필리핀의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이면서 세계 2위권으로 평가되는 국기로 평가되는 군사력을 가진 중국에게도 말이죠. 남중국해 분쟁으로 한참 시끄럽던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두테르테와 시진핑 사이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오고 갈 정도로 격해졌었죠. 그런데 이 회담 직후부터 두테르테는 목숨 걸고 남중국해를 결사수호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수호자로 선택한 것이 한국에서 퇴역한 군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참 지나서 밝혀진 이야기지만 지난 2014년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대고 강력하게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를 연쇄 방문해서는 필리핀의 군함을 공유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정대로 공유된다면 한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제3국으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하니 그 어떤 국가도 대놓고 간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이 문제로 삼은 군함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연말까지 무상 기증하기로 한 일 220톤급 포항급 초계함 한 척입니다. 한국은 이와 함께 다목적 상륙정 한 척과 고무보트 16척도 무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었죠. 포항급 초계함은 1980년대 건조를 시작해 총 24척이 만들어진 승조원 95명이 탈 수 있는 대형 함정입니다. 그중 포항급 초기형이라 부르는 4척은 이미 퇴역했거나 퇴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017년 집중 논의를 거쳐 2019년 8월 필리핀에 인도됐습니다. 참고로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역시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단돈 $100라는 사실상 무상으로 공유해줬는데 필리핀으로 건너간 충주함 2016년 퇴역은 현지에서 콜라도 야삐RP CONRADO 예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현재 필리핀 해역에서 경계 임무 활동을 하며 영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함, 즉 콜라도 야비 경계를 시작한 이후 두테르테는 굉장한 자신감이 생긴 반면 시진핑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무기가 하나 생긴 겁니다. 왜냐면 이 충주함 이전까지 필리핀에는 미사일을 쓸 수 있는 군함이 단 한 척도 없었는데 이제 함대함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전투함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간 중국어 선들이 남중국해나 필리핀 영해에 와서 마음 놓고 활개를 쳐도 그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목숨을 내놓고 활개를 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이면에는 남중국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인민들에 배포할 목적으로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는 중국 대륙에서 1930km 떨어진 남중국해 주변으로
직선 9개를 그려 넣은 후 이를 남의 9단선이라 기록했죠. 그런데 이 선을 전부 연결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의 앞바다까지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중국 영해가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양 영토 분계선을 가지고 수십 년 후 이를 인정하라니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남중국해 일대는 수많은 어획량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더욱 노골화됐는데, 이에 빡친 필리핀이 2013년 상설중 제재판소 PCA에 중국을 제소해버렸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PCA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조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남해 구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중국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중국은 이제까지 주장해오던 영유권의 법적, 역사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됐고,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이대로 멈춰서면 중국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군력을 과시하면서 남중국해에 접한 동남아 국가들을 도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요량으로 전투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두테르테 역시 한국으로부터 FA-50과 호세리자급 호위함 등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해갔고, 충주함 초계함을 포함 제비급 고속정, 참수리급 고속정, 물계급 군수지원정 등을 거의 무상으로 공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비싼 돈 주고 팔아도 되는 이 함정들을 무상으로 공여해주는 것일까요? 왜냐면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워준 고마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콜라도 얇은 실존 인물로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이 경기도 연천군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율동전투 때 부하를 구출하려고 역습을 감행했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육군 대위의 이름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의 희생을 기리고자 2018년 태극모 공훈장을 수여했죠.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6회 공에서 못 만드는 무기가 없는 상황인데, 무상으로 함정을 공여한 국가는 필리핀뿐 아닙니다. 2014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유일한 참전국인 콜롬비아에 동해급 초계함인 안양함을 무상으로 공여해 나리뇨함으로 재취역했죠. 이렇게 한국이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국가에 퇴역하기는 했으나 값비싼 함정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이유는 감사함 때문입니다. 북한의 기스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여간 130만 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영토는 폐허가 됐지만 불굴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됐죠. 광복 후 1990년대 후반까지 원조를 받던 한국은 2009년 11월 OECD 개발 원조위원회 DAC에 24번째로 가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 뒤에는 한국을 구하겠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달려온 유엔 산하 21개 참전국과 낯선 한국 땅에서 목숨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평생 참전국과 참전용 사분들께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 기관, 단체 등이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직접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은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이,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참전국에 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 전함 무상공여 외에도 코이카는 1991년부터 약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 4년에 걸쳐 약 14억 명을 파병한 터키에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올 2월에 발생한 강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약 60억 원과 약 60여 명 규모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했죠. 또한 지상군 1개 대대와 군함 1척을 파견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에는 코이카 창설 이후 약 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직후 황제근 이대로 편성된 육군 1개 대대 규모의 병력 300여 명을 보낸 에티오피아에는 매년 지원액을 늘려가며 중진국 진입을 돕고 있으며 대략 1억 원의 ODA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AP통신, 폭스, CBS 등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다급히 찾는 기사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타전된 기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나 전쟁 후유증과 고령으로 병환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의 의술로 보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한 작은 기업이 감사함을 표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기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일에 이르기까지 병과에 관계없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향군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기업이 참전용사들의 치료비 및 수술 비용이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과 함께 한국을 찾게 될 그 보호자의 항공기와 숙박비까지 좋기 1인당 몇백만 원이 소요될 테지만 이 기업에서 이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병환 등으로 한국을 방문해 직접 치료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께는 거주 지역 의료진과 협업해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동일한 의료 지원을 현지에서 제공하기로 했죠. 물론 참전용사라고 해서 모두 한국어에 능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사를 준비시키는 꼼꼼함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물론 해외 네티즌 역시 이러한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감동적이야라거나 한국은 꾸준히 은혜를 보답하네와 같은 일반적인 반응에 더해 한국 의료기술의 대단함을 높이 사는 반응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또한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돕는 게 놀랍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거짓이 아닙니다. 한국은 정부, 민간단체뿐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까지 나서서 벌써 70년도 전에 한국을 도왔던 이들에게 보온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전 용사분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목숨을 내걸고 한국을 도왔다는 것을 후회할까요? 아직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깊은 애정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죠. 일례로 네덜란드 출생 참전 용사 월렘 코넬리스트 바우즈르 씨는 정전협정 체결 하루 전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0월 사망 직전 내가 피 흘려 지켜낸 한국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정부가 유해를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92세 노령의 티르키예 출신 무이틴 카라만 씨는 항상 오늘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전쟁 당시 그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처참함을 한국에서 봤지만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수년 전 한국 정부가 초청해 한국을 다녀온 그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아 뿌듯했다. 이렇게 큰 발전을 이뤄낸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웠다며 뿌듯해했죠. 그리고 죽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보는 것이 꿈이라는 그.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항공, 숙박 및 수술 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기업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인프레시아 ENFRESH라는 중소기업입니다. 아주 작은 국내 욕실 화장품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은 오래전부터 한국뿐 아니라 해외 언론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를 위해 무료로 안과 검진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면서 에티오피아 현지 언론은 희망을 가져왔다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었죠. 이렇듯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프레시는 작은 기업이 조금 무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업으로 참전용사 지원에 앞장선 인프레시는 그간 국내 참전용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선불카드를 만들어 6.25 참전 유공자회에 전달한 바 있고, 이 카드는 얼마 전 부산에서 생계를 위해 참기름과 참치를 훔쳐 화제가 된 참전용사분께도 전달됐습니다. 또한 6.25 전사자 유해발굴감식단의 활동을 알려오고 있기도 하죠.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의 안과 검진 및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전 세계 16개국 참전국 관저에는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아예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로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90세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를 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걸고 기꺼이 싸워준 영웅들을 위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